안녕하세요. 편도항 TV의 정태기 원장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 편도나 아데노이드 수술 정말 꼭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오늘은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어떤 경우 수술이 필요한지, 그냥 지켜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숨길이 너무 막히거나 너무 커서 잘 못 삼키거나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염증을 자주 일으키면 일상생활이 안 될 때나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로 2차적으로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해줘야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고, 기타 제가 수술한 약 8천여 명의 환자들에게서 얻은 경험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첫 번째 경우는요, 수면 무호흡이 심하여 숨이 오래 멈추거나 청색증이 생기고 숨 쉬는 동안 가슴이 함몰되는 경우에는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면 동안 숨이 멈추는 시간이 10초 이상 되면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수면 무호흡의 시간 동안 산소 공급이 끊기게 되니 머리로 보내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가 잠을 자도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잠을 자니 양호한 수면을 할 수 없게 되지요. 잠을 자는 시간은 많지만 진정한 수면이 부족하여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일어날 때는 온갖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는 청색증이 생겨 입술이 파랗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 경험한 아이는요, 밥이 들어가면 밥을 입에 물고 잠이 들면서 입술이 새파랗게 바뀌는 아이도 봤습니다. 코로 가는 숨길은 아데노이드 때문에 다 막히고, 편도도 큰 까닭에 양측 편도 사이에 조그만 틈 사이로 구강호흡을 하고 지탱해 왔는데, 그 공간이 밥이 들어가니까 음식으로 막히게 되니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어지게 되니 입술이 파래지면서 음식을 입에 넣은 채로 잠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내려가서 폐렴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엄청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편도 및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진 경우 아이들은 깊이 숨을 쉬기 위해 온몸을 다해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숨을 쉬는 동안 가슴에 근육들이 함몰이 돼가지고 그리고 숨소리도 엄청 거칠어집니다. 이런 경우 수술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수술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잦은 편도선염인데요,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보면 1년에 7번 이상, 2년 연속으로 한 해에 5번 이상, 5번, 그리고 3년 연속 연 3회 이상의 편도선염이 반복되면 수술을 해주라고 권합니다. 이때 각 감염은 38.3도씨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목에 림프질 비대가 관찰되거나 편도에 하얀 곱이 끼거나 A군 연쇄상구균 양성 반응이 나올 때 이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편도염이 이렇게 자주 생기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많겠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못 가게 되고, 아이를 보살펴야 할 보호자 입장에서 직장을 빠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요즘 소아청소년과 외래 보기가 만만하지 않지요. 그리고 툭 하면 아동병원에 입원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잦은 염증이 오면은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편도가 너무 커서 목넘김이 곤란하거나 발음이 제대로 안 될 때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음식 섭취가 어려우면 성장이 지연되어 몸무게가 증가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1kg이 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저는 체중에 구애받지 않고 수술을 해주는 편입니다. 제일 몸무게가 작았던 아이는요, 11.6kg 때 수술을 해주었는데, 이런 아이를 수술하고 나면 회복 기간 동안 저도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아이 데리고 대학병원 같은 곳에 가면 15kg 정도 되면 다시 오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 몸무게 늘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해 주었는데, 이런 아이가 수술 후 한 6주 만에 2kg 정도 체중이 불어오는 걸 보면서
저도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크면 울림통이 줄어들어 코 막힌 소리를 내게 되어 발음이 불확실해질 수가 있고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편도 결석으로 심한 구취가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어린이 편도에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편도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편도결석은 편도주름에 음식 부스러기가 걸리게 되고 여기에 세균들이 달라붙으면 석회화가 일어나서 단단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편도결석이라 하고 편도결석은 심한 구취 유발의 주범이 됩니다. 이런 경우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아이 스스로도 주눅이 들어 나서기를 주저하기에 수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데노이드가 너무 커서 코로 숨쉬기가 불가능하거나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이 반복되는 경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을 권유합니다. 비대한 아데노이드는 코 뒤를 막고 있기에 목으로 흘러내려가던 코가 정체가 생겨 진해지고 균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세균이 함유된 코가 이관을 통해서 귀로 들어가는 게 급성 중염이 되고 코 주위에 있는 부비동으로 가는 게 보통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이 됩니다. 이런 염증들이 반복되면 잦은 편도염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어린이 중염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예방 차원에서 아데노이드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아데노이드만 하고 편도 제거술은 아이가 좀 자라면 해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구강호흡으로 인해 얼굴 골격 변형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얼굴이 길어지거나 부정교합이 심하거나 턱이 없는 무턱이 되거나 위치아가 돌출되어 나오거나 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바뀌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부모님들은 나 닮아가네 나 닮아가네 하면서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펜도스 및 아데노이드 비대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어릴 때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가 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 교정이 필요한데 교정 시작 전에 수술을 해주면 교정의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또한 교정을 하고 있는데 아데노이드나 편도의 비대로 교정 효과가 없을 때 치과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해서 오기도 하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셈입니다. 먼저 편도 및 아데노이드를 살핀 후 교정을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켜볼 수 있는 경우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가 크도 구강 구조의 변형이나 구취 같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나 일시적인 감염 후에 일시적으로 커진 경우 가라앉으면 지켜볼 수 있겠지요. 또 나이가 많아지면서 보통 15세쯤인데요. 자연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자연 외축이 되리라 기대되면 기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가 15세 무렵까지 아이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변화와 나쁜 습관들을 물려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합니다. 수술의 적기는 4 내지 6세경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전니가 간니로 바뀌기 전에 해주는 게 얼굴 골격 구조의 나쁜 변화를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합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커서 아이의 숨쉬기, 수면, 성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수술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너무 이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시장 바닥의 약장수 같으니 긴 말 않겠습니다만 하고 나면 참 좋은 수술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편도왕 TV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편도왕이나 이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